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은 선생님. 영어의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예, 지난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오류 논란이 제기가 됐고, 결국은요, 영어 25번하고 생명과학 2 8번이죠. 이 두 문제에 대한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결과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 출제 오류를 책임지고 자진 사퇴했는데요. 사실 이분은 3개월밖에 원장 재직을 하지 않아서 이분이 과연 책임질 문제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능 오류, 이게 한 사람 책임지고 그만둘 문제는 아니겠죠. 이런 일 왜 계속되는 걸까요? 2005년 수능 출제위원장이었던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노명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역대 수능 오류, 이게 뭐 많았죠, 사실. 그렇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오류가 생기는 원인,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네요. 이 질문 자체가 어려워서요. 예, 그런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첫째는 실제와 검토에서의 문제를 봐야 하겠지요. 실제와 예. 검토를 더 잘했다면 아마 오류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둘째는 제도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예, 현재 제도 속에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기도 해야 하겠지만 어쩌면 아예 근본적으로 현재의 제도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의 수능 제도는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단기간의 출제로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에서의 평가인가 하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건 동감을 하고, 그래서 사실 수능보다도 내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출제자의 능력, 검토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출제자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이 출제하지 않나요? 그죠?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그러나 교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교사도 있어요. 교사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들이 이제 그럼 교수 한 분당 보통 문제 몇 개를 출제합니까? 어느 정도 기간? 한 달 정도 출제 기간이 한 달 정도죠? 출제 기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달하고 조금 더 됩니다. 며칠 예. 더 됩니다. 그런데 그 반 정도는 예, 출제된 문제를 인쇄하고 예, 이것을 학교 현장에 배포하는 일에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제 기간은 그 한 보름 정도 됩니다. 그 보름 정도 되는 사이에 출제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는 일을 마쳐야 되겠죠. 예, 어떻게 보면 짧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교수 한 사람당 몇 개의 문제를 만듭니까? 그 영역이나 또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예. 보통 2문제 또는 3문제 출제합니다. 그런데 이 2-3문제가 적은 것 같지만 예. 사실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이제 전문가들인 교수들을 중심으로 물론 교사 있습니다. 교사도 출제를 합니다. 예. 한 2-3개의 문제를 출제하면은 이걸 다 수합합니다. 예. 그리고 함께 모여서 검토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출제된 애초의 문제가 예. 이 전체 출제위원들 사이에 검토에 사이에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숱한 상처를 입고 수정되고 수정되어서 겨우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게 출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겠죠. 그 출제위원들은 이 10여일 정도의 출제 기간을 지옥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그 지옥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수들이 말이에요. 저도 물론 학교에 있지만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들이 문제를 뭐 해당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낸다 하더라도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맞히기가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거기 선생님도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예, 뭐 그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출제위원 선정에서 선정하는 그 기관에서는 교육의 전문가들을 선정합니다. 뭐 물리 쪽, 화학 쪽, 생물 쪽, 뭐 영어 쪽 이런 쪽을 그러니까 사대 교수들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사대 교수들이 많이 선정이 되죠. 그러나 전적으로 사대 교수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학과도 들어올 수 있고 철학과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정치외교학과에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내러 들어간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이 교과서 수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대충의 가이드는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출제해 주십시오라고요. 그러면서 숱한 참고 자료가 다 제공됩니다. 교육과정, 교과서, EBS 자료, 기타 뭐 여러 가지 학원 자료까지 또 출판사의 참고 자료 모든 자료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여간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검토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지옥의 기간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검토도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검토를 봤는데 이거는 싸움입니다. 출제위원들끼리 자기가 낸 출제 여기에 자기 생명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검토위원들이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출제위원이죠.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자기 이유를 분명히 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문제를 낸 사람과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는 검토하는 사람의 의견을 우선시합니다. 출제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검토와 출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류가 자꾸 날까요? 예를 들면은 검토를 제대로 했더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검토에도 문제가 있었고 문제를 낸 사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출제 오류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본은 거기죠. 그렇다면은 관리가 잘못된 거네요. 쉽게 얘기한다면. 관리 측면도 개선의 여지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국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내고 검토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최대한으로 노력은 해야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몇 번의 오류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간의 한계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간의 한계라는 이유 때문에 60만이 넘는 수험생들의 운명과 인생이 갈리게 생겼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노력을 더욱 해야죠. 때로는 제도도 바꿔야 되겠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EBS 연계가 70% 되고 있는데 이 EBS 중심이 EBS 교재 때문에 출제가 더 어렵다. 그 영어 요번에 문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EBS 교재 때문에 출제가 더 어렵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70여 %의 참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꼭 EBS를 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연계시켰다 하는 얘기까지도 출제위원들은 준비해 놔야 합니다. 그런데 EBS 자료와 연계시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회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교육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EBS 그겁니다. 그죠? 애초에 네. EBS 자체에서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강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교육적인 발상이 아니라 교육 복지 차원의 발상입니다. 정치적, 예. 사회적 측면에서 복지적 발상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교수님께서도 물론 위원장을 하셨습니다만, 심사위원들 통계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봐서 70에서 80%가 특정 대학 출신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죠? 이 부분에서 예, 어떻습니까? 저도 그 얘기는 좀 듣고는 있습니다. 그 특정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서울대학교죠? 그거는 뭐 다 아시겠죠. 예, 아유.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고의 사람들, 전문가들을, 위촉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이해해야지, 처음부터, 우리끼리라는 생각으로, 선정했다라고 의심.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봐요. 예. 하지만 선후배가 됐을 때, 예를 들면은 후배가 검토위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선배가 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없어요? 실제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선배 관계 일종의 권위, 순종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배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낸 문제가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오히려 아는 사람들의 사이라고 한다면 토론 토의가 더 심하게 더 자유스럽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예. 이거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질문하시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온 국민과 담당 기관이 오랫동안 고심해서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 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저는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한 가지 기본적인 방법은 교육이란 무엇이고 예. 평가란 무엇이고 시험이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현재 수능체제 그리고 EBS의 관련 이런 것 때문에 학교 현장이 무척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예.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학생들은 선생님보다는 오히려 TV 강좌에 더 신경을 쓰고 이건 교육이 아니거든요. 예. 이 점도 다시 한번 건드리면서 아주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꼭 시험을 봐야 하는가? 국가가 주관하는 한 차례의 시험만이 유일한 평가 방법인가? 이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내신 늘리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도 필요한 그게 방법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내신이 예를 들면 3년 내신을 보든 중학교 6년 내신을 보든 이게 그 학생의 성실도와 꾸준함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죠? 가르칠 점입니다. 예. 저도 사실 이 내신이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예, 아침 일찍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2005학년도 수능출제위원장이셨죠.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노명환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싱 국가대표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낸 신종민 선수요. 네. 근데 왜 선수 자격을 잃게 되는 위기에 몰렸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그 상황에 몰렸습니다. 왜요? 신정훈 선수가 이제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예. 있었는데 올해로 인천시청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신정훈 선수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 올해 초에 국제복싱연맹이랑 프로 선수가 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은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대회는 큰 대회 빼놓고 작은 대회 못 나간다. 이렇게 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프로복싱협회가 신정훈 선수한테 경기도 계속 만들어주고 대진료도 지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예. 그게 조금 이렇게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신정훈 선수가
전국체전,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출전했습니다. 예. 이거를 갖고 국제복싱연맹이 복싱 프로 선수 계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아마대회에 출전할 수가 있냐. 그와 똑같은 시기에 프로 복싱 대회가 중국에서 열렸는데 그 대회를 출전했어야 됐다.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선생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신종원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계약서가 2월달 계약서인데 본인이 사인한 건 5월이었다. 근데 본인이 영어도 잘 모르고 내가 좀 많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는 사인해도 괜찮다. 나중에 안 뛰어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무심코 사인을 했다. 억울하다,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반면 국제복싱협회는 계약서상은 신종원이 뛰면 안 되는 걸 뛰었다. 그러니까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계약서로 보면 신종원 선수가 불리합니다. 어쨌든 사인을 했으니까요. 신종원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영어를 잘 모르고 또 그래서 계약을 했고 또 그동안 국제복싱연맹이 계속 대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기를 어레인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제주 전국체전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 맞서고 있죠. 결과가 법정으로 간다고 하면 신종원 선수가 불리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복싱협회나 그리고 소속팀 인천시청이나 제가 보기에는 신종원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위약금을 물고라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참 안 됐네요. 악의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실은 실수한 거 아닙니까? 실수 겸 또 생계도 사실 중요하고요. 글쎄요. 너무 안타깝네요. 네, 좀 빨리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약물에 걸렸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진짜 온 국민이 관심을 써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네요. 진짜. 이게 좀 냉정하게 보면은 신종원이 조금 사실 운동 열심히 한 선수는 영어 잘 모르니까요. 급해서 그럼요. 모르죠. 프로 단체 국제단체 같은 경우 이런 거 좀 능숙하니까 그럼요. 좀 교묘하게 신종원 선수가 좀 소홀했던 걸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그리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도핑 얘기했는데 중국 수영 국가대표 순양 이 유명한 선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천 아시안 게임에 앞서서 도핑에 걸리고도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네. 5월 중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도핑에 걸렸습니다. 예. 근데 순양이 자격정지를 3개월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6, 7, 8 동안 자격정지가 되고 9월에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3개를 따냈던 거죠. 이게 이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가 첫 번째 의혹이고 두 번째는 약물에 걸렸는데 어떻게 3개월밖에 징계를 안 내리냐.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아시안게임에 순양을 뽑기 위해서 손방망이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두 번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좀 흥미로운 게 순양이 이제 도핑 테스트 하는 그 대회에서 200m, 400m, 150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또 국가대표 국내 선발전입니다. 근데 도핑 테스트를 한 날이 1500m를 했는데 그 금메달만 박탈을 시켰어요. 그 전날에 딴 200, 400은 박탈을 안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벌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을 내게 했습니다. 재간에도 좀 절약하면 낼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순양한테 이제 물렸고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은 결국 중국 측의 순양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 쉬쉬 감췄고 벌금도 약하게 내렸고 징계 기간도 짧게 했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셋값이 한동안 소강 상태로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난 이후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학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얘기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능이 끝난 다음에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의 전셋값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게 결국 수능 영향인가요?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물수능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재수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생기고 결국 1년 정도는 더 살자. 예.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은 매물이 나오지 않고 결국 전세난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예. 근데 지금 강남의 전세난 문제는 수능 이전부터 계속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능 때문에 반드시 전세값이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전세난이 있었는데 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능도 일부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수능이 어려우면 그럼 거꾸로 돌아갑니까? 근데 이 양천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 수능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제 수능이 어려우면은 그 다음에에 이제 주로 예. 학군 선호 지역이라든지 학원 단지 중심으로 전세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그 수능이 이제 시켜내면은 EBS에서 출제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EBS만 열심히 들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 수요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능이 쉬웠는데 그럼 전세값이 오른다? 경전 논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코에 걸면 코구리,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 말씀은 어느 정도 영향은 준 것은 맞지만 이거보다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뭐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풍기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제 좀 조바심을 내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난이 장기화되니까 예. 이제 겨울 이사방 이사철이 다 오면은 전세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요. 예.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전세를 미리 구해놓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전세를 구할 때는 보통 이제 한 달 가기 전에 보통 구하지요. 예. 나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보통. 예. 그런데 요즘은 석 달 전에 구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비수기 때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다소 변별성이 없었다는 점, 이런 점을 뭐 좀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신 비중을 높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같은 데 전세값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수능 되면 골고루, 수능이 쉬운 데로, 내신이 좀 잘 받을 수 있는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을 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 수능, 좀 아까도 인터뷰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전세값이 매매값이 웃도는 현상까지 있다며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 그 화성시 병점동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예. 한 10년 정도 됐는데 가구는 한 1,500가구 정도 되는 대단지인데 예. 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흔히 이제 33평이라고 그러죠. 이 전세값이 2억 3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매매 가격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값이 100만 원 더 비싼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좀 따져보니까요. 예. 그 비싼 전세는 흔히 말하는 로열층이고 싼 매매 가격은 로열층이 아니고요. 약간 도로 쪽에 붙어 있어서 좀 시끄러운데. 시끄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 뭐 어쨌든 같은 조건의 아파트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 앉으려는 최근의 어떤 주택시장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병점동 일대가 이제 삼성전자 그 주변이거든요. 예.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데 젊은 층들이 역시 이제 집을 뭐 소유 개념보다는 좀 선택적으로 소비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전세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선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리니까 시기를 뭐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한시적인 거고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공급을 더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전세 시장은 투기적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급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임대주택을 좀 많이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확충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정부도 내년에 주로 임대주택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마련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새로운 샤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 백형사의 이 사건의 재구성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강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다.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원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뭔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예, 매주 화요일날 보내드리는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무서운가요? 근데 세상에 나쁜 사람들 정말 많지만 또 이 아프고 힘없고 연세 드신 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이거 정말 죄질이 안 좋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특별 단속을 통해서 20여 건의 장례 비리를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114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통상 병이 들어서 가시거나 천수를 다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예. 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딱 들리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고급 수의를 입혀드리거나 네, 격조 높은 상품으로 장례용품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장례식장에서 그런 네,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족들이 이제 마지막 가시는 분이니까 애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정신이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데 던지는 얘기가 뭐 안동포 또 뭐 남해포, 보성포 이런 아주 고급 수의, 우리나라 국산 고급 수의를 또 권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뭐 2,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해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2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수의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상표 다 떼버리고 원산지 표시 속이고 무려 700만 원까지 속여가지고 팔아서 엄청난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994억 원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 매일 하루에 670명에서 70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시거든요. 1년에 24만 명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 장례식장에서 비리가 이 정도니까 전국적으로 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지금 그 비리나 또 사기성 그런 편취를 하는 건지 유족들을 슬픔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장례를 다 치렀는데요. 이게 저희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러죠? 상조회사라고. 네, 상조회사. 이런 데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장례식장에서 하는 대로 하는 그런 건데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을 그런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상조회사하고도 좀 끼고 한 거예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 이제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 참 심각하고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이게 상복은 리베이트를 장례업체, 상조회사, 그다음 물품 지급업체에다 어떤 식으로 리베이트를 주냐면 상복은 50%, 예. 그다음에 납골함 이런 게 40%, 30%, 장기 차량 사용하는데 30%.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리베이트를 주는데 예. 문제는 이 리베이트가 없으면은 유족들이 일례 장례 치르는데 뭐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드는 사람도 있지만 예. 통상 500만 원 내외의 장례식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위생보라고 그래서 임종을 할 때 예. 덮어드리는 임종보가 있어요. 이것도 한 번에 비용이 10만 원씩인데 이걸 갖다가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수천만 원의 그 부당이득을 취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형태의 그 범행이 정말로 이게 고도의 아주 사기를 슬픔에 빠진 유족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 그런 악질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참 아프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어르신 분들, 이렇게 좀 심약해진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진짜.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고에 시달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고 또 이제 그 노년에 심약해서 돌아가실 걱정하시는 분들은 자식 모르게 수의를 미리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이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20만 원 내외의 그 수의를 갖다가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받아서 근데 그걸 어른들이 심약하신 분들은 깜빡 속아서 이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그 게임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이걸 미리서 몇 년 전에 구입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에 구입한 그 저가 중국산 수의를 그렇게 20배, 30배 높여서 받아서 팔아 버리는 이런 행태를 갖다가 적발을 한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거를 좀 당하지 않으려면 근데 네. 정신이 없으면은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안 당할 수 제 경험으로 없죠. 봐서도 네네. 뭐 제가 당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정신이 없으니까요. 네. 이거 참 큰일인데 그리고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는 게 왜 이 경찰을 사칭해서 경찰을 속여먹은 사람 예. 어떻게 좀 들어보셨어요? 아유, 실제로 많이 있죠. 동료분들한테? 네. 근데 어떻게 경찰이 속아요? 경찰이 속는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 그 사칭하는 방법은 예.
전에 같은 경우에 남대문에서 경찰 장구를 사가지고 네. 교통 그 경찰 복장으로 이장을 해서 예. 그다음에 경찰의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경계 지역 같은 데 서가지고 예. 그 단속을 빌미로 그 운전자들에게 소위 말하면 삥땅이라는 돈 받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봐주는 것처럼 남대문시에서 그런 것도 이런 파는구나.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불법 그 오락실이나 또 어떤 그 성매매 이런 업소 이런 곳에서 마치 자기가 어떤 형사다 아하. 이런 경찰이다 하면서 그런 데서 또 협박 공갈을 해가지고 그 삥땅을 치는 예. 이런 형태의 그 범죄 경찰 사칭 범죄가 꽤 있었죠. 그런데 왜 얼마 전에 저희 YTN이 단독 보도한 거를 보면은 네. 나 김영사야 이러면서 왜 주민들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네. 심지어 자신이 그 강력 팀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진짜 경찰들 건물에 같이 건물을 하자고 불러내고 이게 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쏘는 경찰이 사실상 없지만 때로는 설마 경찰인 나를 쏘기겠느냐 해서 쏘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주변에 이제 합리적인 판단했을 때 주변의 사정이나 이 사람이 경찰이네 형사네 하고 믿게끔 하는 예. 그런 방법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경찰을 속인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금방 조회를 해볼 수 있고 또 연락을 해보면 금방 아는데 설마 나를 속이냐, 경찰을 속이냐는 이런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쏘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리고 실제로 백 팀장님도 수사하실 적에 그 인근 파출소 네. 그런 데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실 때도 있었죠. 네, 현장에 이제 지방 같은 데 출장을 가면 먼저 그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경력 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찰 서울에서 출동을 하는 인원보다는 현장에서 체포를 해야 될 인원이 많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받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신분을 다 제시하고 어느 소속이란 걸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속이기가 쉽지는 않는데 어쩌다 보면 또 쏘는 경우가 있긴 있겠죠. 그렇게 네. 그 모든 경우가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그 경찰 사이버 수사팀 소속 경찰 네네네. 보이스피싱 그 김미영 대리 그게 자꾸 예. 그 사이버 수사대 출신이라고 해요. 거기에요. 제가 참 아니 교수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경찰분들도 이상한 사람 그 뉴스를 접하고 그 방모 43세 된 게 후배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같은 파트가 아니지만 다른 파트에 근무를 했던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직원이 사실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예.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방모 그 직원은 사이버 수사대 근무할 때 지인을 통해서 이제 증거 조작이라는 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인을 도와준다고 하는 게 결국 증거 조작이 돼가지고 그걸로 해임이 돼서 소송을 했지만 살아나지 못하고 나가서 1년간 사업을 하는데 결국 망했습니다. 근데 결국 자기가 사이버 수사대에 있을 때 그런 노하우를 정말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수사 노하우를 갖다가 그런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였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그 액수도 참 피해가 4만 명,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뭐 몇백억이라는 글쎄 돈이 엄청 멋있는 거예요. 수익을 챙겼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돈이 그 관련된 사람들 100여 명이 조직을 가동을 해서 했는데 결국 그 다른 사이드로 들어보니까 몇십억 정도의 돈을 벌긴 벌었지만 그 돈 전체로 다 벌었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 도피해 있는데 인터폴에 잡았어요? 네, 인터폴에 의뢰해서 지금 수배로 아마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섬들이 많아가지고요. 도망가면은 섬 하나에 한 달씩만 살면 100년을 살 수 있다든가? 근데 꼭 잡아야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처럼 경찰에서 옷 벗고 나가지고 범죄 조직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범죄 단체에서도 경찰분들한테 손을 뻗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범죄 단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전주에서도 조직폭력배 라이벌 간의 그
뭐 전쟁은 아니지만 개인 감정이라고 하지만 예. 결국 예식장에서 시비가 돼가지고 그 전주 월드컵파와 오고리파 그래서 오고리파가 그 43살 먹은 최모 씨 중간 보수가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경찰이나 형사에게 접근을 해와서 사전에 자기네들 정보를 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수사 소스를 빼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경찰이나 범죄인들이나 다 서로 영리해지고 아날로그 형태에서 벗어나서 아주 지금은 그 치열한 머리싸움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매뉴얼대로 수사하고 항상 사전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소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사전 방비를 많이 하고 있죠. 예. 네. 아니, 그, 경찰분들이 이제 사실 뚜렷한 직업윤리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경찰분들이 99%고 사실 좀 네. 삐딱하게 나가는 분들이 한 1% 뭐. 어느 조직이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그건 어느 조직이 다 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교수 사회도 있고 선생님 사회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 우리 팀장님이 수사하셨을 때 전체 범죄 중에서 딱 기억나시는 그런 범죄 뭐 없으세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사하셨을 때. 수사했을 때 가장 기억나는 거는 그 제가 서초소에 근무할 때 팔레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인간 관계라는 게 참 말 한마디로 이런 큰 사고가 생기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 팔레스 호텔 나이트 클럽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영등포 조직폭력 굉장히 강했던 그 중앙동파가 와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강남에 이제 그 굉장히 큰 조직의 일원이 또 역시 술을 먹고 있었는데 혹시 신 교수님 아시죠? 더블 뛴다고. 그 여자 종업원이 숫자가 부족하니까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이동을 하는 거 더블 뛴다고 하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감정이 자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상대방 영등포 쪽 라이벌은 아니지만 영등포 쪽 그 조폭 그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 와가지고 남의 구역에서 이런 행태로 그 여자 종업원을 불러들이느냐 우리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업원을 근데 그게 이제 시비가 돼서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한번 나쁘게 한 게 감정을 사서 영등포 쪽에서 그때 삐삐로 연락을 해가지고 차 5대에 한 25명이 흉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비에서 나오면서 조직 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강남 쪽하고 영등포 조직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최모라고 권투 선수 출신인데 영등포의 행동대장이었죠. 이 사람이 이쪽 강남의 그 주 멤버를 쫓아가다가 결국 이쪽 강남 멤버에게 흉기로 현장에서 도망가는데 넘어지니까 돌아서면서 영등포 행동대장을 흉기로 찔러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관련자가 127명가량 정도 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이 나중에 몇 년 후에 강남의 그 라마다라는 호텔의 결혼식장에서 자기 그 당시 죽은 선배들이 그 모임의 선배들이 그 복수해 준다고 그랬는데 엉뚱한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그 신랑을 죽인 그래서 보도가 굉장히 크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많은 수사를 했지만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엄청난 사고로 불러리 그거 인명을 살상하는 정도의 사건까지 생기더라 하는 게 지금 기억에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강남서에서인가요? 조폭팀도 팀장도 하셨어요. 예, 강력 그 팀에서 그 조직 폭력 그 팀장을 반장을 했습니다. 아유, 참, 근데 이게, 우리나라, 뭐, 그 조직폭력 빼요. 어느 나라든 다 있죠, 있기야. 다 있기야 있는데. 근데 참, 우리 백 팀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천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기라나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생물 강원 평창수. 예, 7941님 이런 문자 주셨네요. 우리 어머니도 노인정에서 단체로 상조회사 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자식들 부담 안 준다고 했지만 결국 사기만 당했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상조회사 중에도 제가 경험한 회사는 아주 양심적이고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좀 사기성이 짙은 회사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모두가 참 조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들을 때마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여러모로 드는데요.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유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